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이 혼자서 운전을 1시간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해공 신익희 선생 가옥 앞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공로라고 해서 해공 신익희 선생의 호를 따서 만든 길입니다. 길 이름을 해공 신익희 선생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 서아리라고 하는 곳인데 마을 입구에 신익희 선생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물류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입구인데 마을 입구에 이제 신익희 선생의 사진들을 걸어놓고, 여기가 이제 신익희 생가 가는 길이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는데 사마루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 서할이라고 하는 동네의 옛날 이름이에요. 고려시대 때 4명의 신하들이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꼭 누각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사마루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할이라고 불리게 된 곳은 아침에 안개랑 설이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낀다고 해서 서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하천이 있어요. 경안천이라고 하는. 그래서 습기가 많아서 봄, 가을 때는 안개가 많이 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1919년 독립운동을 하던 신익희 선생님,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끝나고 한반도로 돌아오는 신익희 선생님, 그 다음에 정치인 신익희 선생님, 요 4파트로 구별을 했고, 돌아가신 다음에 1956년에 돌아가셨고 1962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최고 높은 등급의 훈장에 추서되셨습니다. 여기는 신익희 선생님이 남겨둔 어록들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은 너무나 많은 명언들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엄청 피곤하게 합니다. 안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라고 해서 막 책을 읽으라 그랬어요. 신익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은 뭐 선생님하고도 약간 먼 이야기인데, 이학, 이가라고 해서 학교를 내 집과 같이 한다. 배우는 거를 집처럼 막 왔다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친구들 동의하십니까? 선생님도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공부하기 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책을 막 읽으라고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학문이라던가 지식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책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얻고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지만 또 책 이외의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도 많은 지식들을 전달받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한테는 당시의 책이 요즘의 네이버 검색이라던가 백과사전이라던가 혹은 유튜브와 같은 도구였습니다. 이제 현대사회가 되면서 더 기술이 발전되고 정보가 더 많아지면서 이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독립운동가들이 하는 말씀들이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하는 건 이제 현대에는 조금 변형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치? 애들아 고맙지? 책을 조금 덜 보고 유튜브를 봐도 된다는 당위성을 줬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가 이제 신익희 선생님 태어나신 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은 복원된 집이에요. 이 신익희 선생님 집이 굉장히 많은 순환을 당했었습니다. 한 번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한 번은 비가 와가지고 이제 소실된 거를 다시 복원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영상 찍으러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선생님도
여기 신익희 생가만 지금 3번째 왔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는 코로나로 개장이 안 됐어. 2번째는 열어준다고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열어줄 것 같아서 왔는데 또 개장을 안 했습니다. 3번째 와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왔는데도 선생님이 영상을 찍기 전에는 비가 안 오다가 영상 찍으니까 비가 오네요. 조금 마이너스 소음. 자, 신익희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어린 시절 여기에서 태어나서 활동하시고 여기서 한학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학 공부면 한자 공부, 논어도 읽고 천자문도 떼고 논어도 읽고 뭐 보면 옛날 공부를 하십니다. 큰형이었던 신규희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는데 신익희 선생은 새로운 문물을 빨리 배우고 싶어서 유학을 갔다 오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관립 외국어학교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때 자신이 앞으로 꼭 필요한 학문은 외국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배우다 보면은 이 배움이 고파져. 갈증이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든데 조금 이런 위인이 되는 사람들은 좀 다른가 봐요. 너무. 그래서 신익희 선생은 관립 외국어 학교에 다니다가 또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도 전공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한국에 들어와서 보성 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에서 법률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법률 강의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당시에는 법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그 법률을 꽉 잡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혹은 모른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던 거였었는데 신익희 선생이 와서 법률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잘 가르쳐서 이 법대 강의가 이제 항상 매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대에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다가 1919년에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 안에서 독립운동하는 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상하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건너가셔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의정원의 의원이 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마 안으로, 지붕 처마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신익희 선생은 중국에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꽤나 열심히 하셨습니다. 내무차장, 외무차장,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으로 임시정부의 법도 만드는데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도 하시면서 다양한 외국어도 잘하고 또 법률을 전공했고 하다 보니까 신익희 선생이 하실 일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엄청나게 잦은 다툼이 있었어요. 야, 임시정부 이거 해봐야 뭐하냐. 임시정부를 아예 새롭게 바꾸자라고 하는 개조파가 있었고요. 또 아예 새로운 걸 만들자라고 하는 개조파가 있었고, 아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한번 만들어 놓은 걸 쭉 고수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신익희 선생은 김구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조수왕 선생님과 함께 고수하자는 입장에서 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면 정통성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임시정부를 끝까지 고수하셨던 쪽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1919년도에 외국에 나가서 1945년에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11월 달에 돌아오시거든요. 26년 동안 한 번도 임시정부를 떠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임시정부 요원들이 이렇게 개조파, 완전 창조파, 그 다음에 고수파 이렇게 입장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고수파 인원들이 조금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독립기금들도 조금 적어지고 그래서 조금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신익희 선생님은 장사를 통해서 말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러셔서 중국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 임시정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역할도 하셨고요. 또 중국 지금의 대만과 함께 연합해서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 특수부대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부대를 운영하려고 전투를 준비하다가 뭔가 좀 일이 틀어져서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중국 사람이 지금 너네 무기가 필요한데 지금 너네한테 돈은 줄 수는 없고 줄 수 있는 게 있다. 뭐냐면 아편이다.
아편이 있는데 너네한테 이걸 줄 테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독립운동 하는데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익희 선생이 너무 화가 나셨어. 야, 아무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돈이 없기로서니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편을 팔아서 우리나라 독립을 차지한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익희 선생에게는 1930년대 초반에 조금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어머니였던 정경락 여사님의 건강이 별로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데 독립운동 하는 데까지 따라다니시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이 어머니를 본토로 다시 이렇게 가시게끔 했었는데, 한반도 안에서도 어머니를 돌보실 분이 마땅치 않아서 다시 상하이로 건너오시게 됩니다. 근데 1932년에 정경락 여사가 난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익희 선생은 이제 어머님의 유언은 나를 꼭 고국에 데려가서 묻히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시신을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장하는 것도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신익희 선생이 어머니를 화장하고 난 다음에 양쯔강 강에다가 이 시신을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익희 선생이 해방되고 나서 그 일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셨다고 해요. 왜냐, 당시에 나는 독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독립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두고 시신을 두고 해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후회하시는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었던 그 슬픔들, 느끼게 됐었던 아픔들을 이제 독립이 된 다음에 국가가 이렇게 많이 보듬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익희 선생 초월읍에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한학 공부를 하고 서울로 옮겨갈 때까지 생활했었던 공간, 신익희 생가에 와봤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랑